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드디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요, 묶어서 양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양난 이 두 가지 난은요, 조선시대를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그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임진왜란 이전의 시기를 조선 전기라고 하고요. 임진왜란 이후의 시기를 조선 후기라고 부를 만큼 임진왜란 전과 후가 조선시대 역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원인이 임진왜란에 있기도 하고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 정치와 또 조선인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아주 중요하고 큰 사건이었다는 뜻이죠. 자, 학습지 19쪽과 20쪽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 이제 빈칸이 좀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부분이기도 하고 많이 들어본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더군다나 전쟁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 들어맞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다 한 번에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임진왜란의 간략한 전개 과정, 그리고 이후에 임진왜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과 그것이 어떻게 병자호란으로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19쪽 그리고 20쪽인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역사부도에서 지도와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역사부도 여러분 뭐 없어도 되고요. 이 영상에서 보셔도 되니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임진왜란 이전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과 그 주변국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에 조선이 있고요. 조선 왼쪽에는 중국의 명나라가 있습니다. 자, 조선 북쪽에 국경 너머에는요, 만주벌판에 여진족이 있고요. 바다 건너 동해바다 밑으로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명나라부터 살펴볼게요.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는요, 이제 명나라가 지금 중국 땅에 있잖아요. 나라가 크기도 크고요. 역사도 조선보다 훨씬 오래됐고, 또 이제 뭐 문화나 정치 이런 것이 훨씬 더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조선은 항상 명나라한테 뭐 정치적인 거, 문화적인 것들을 배워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명나라를 조선의 어떤 황제의 나라, 임금의 나라로 섬기고 그러면서 조선이 명나라의 신하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 4대 관계라고 하죠. 4대 외교를 맺게 됩니다. 4대 관계. 그러면서 조선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칩니다. 선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 명나라는 조선을 너희는 우리의 신하의 나라다. 조선의 왕을 이 명나라 황제의 신하로 임명한다 라고 하면서 조선의 존재를 인정해 줍니다. 이 동아시아에서는 조선이 명나라 다음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것이 뭐 굴욕 외교 아니냐? 이제 명나라의 신하가 되면 이제 약간 좀 속된 말로 따까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명나라라고 하는 큰 형님 밑에 작은 형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와, 조선 명나라한테 인정받은 국가잖아. 우리도 조선이랑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약간 부하가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식민지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책봉을 맺어서 조선도 나름대로 명나라의 밑에 2인자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또 주변국과 좀 더 자유로운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고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명나라의 많은 것들을 배워오면서 조선도 발전을 하는 실제 이익, 실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진족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여진족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진족이 이제 고려 시대에는 이제 여진족 하면 누가 떠오르냐? 아이고, 지금 선생님이 약간 병이 있는데 말을 하면서 글씨를 쓰면 꼭 오타를 내요. 자, 여진족 하면 누가 생각나냐? 윤관의 별무반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별무반을 데리고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했다가 나중에는 사대를 맺게 되죠. 금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다가 이 금나라가 몽골과 송나라 연합군에게 금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 여진족이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이 북쪽 지역에 다시 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흩어져서 또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여진족으로 돌아와 있었는데요. 이 조선이랑은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진족들이 자꾸 또 조선 그 근처에 와가지고 또 약탈도 하고 이러니까 아예 조선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일단 강경책으로는요, 이제 강하게 나간다는 뜻이지. 군사를 보내가지고 여진족 놈들을 혼쭐 내줘요. 이제 그 땅을 이제 빼앗아 오는데요. 두 군데 땅을 빼앗아 옵니다. 바로 사군과 육진을 빼앗아 오는데요.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사군 그리고 육진을 개척하게 됩니다. 언제? 바로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지금 한반도 영토를 요 시기에 세종대왕 때 이제 영토가 확장이 된 것이죠. 지금의 한반도 영토가 세종대왕 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지역, 이 차지한 요 사군 육진 지역에 3인 정책이라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삼남지방,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방의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이제 요 지역에 이제 이사를 가게 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조선인들이 살게 했다는 뜻이죠. 자, 근데 이제 자꾸 이제 혼내기만 하면 여진족들이 반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회유책도 내세웁니다. 회유책은 좀 잘해준다는 거죠. 여진족이 자꾸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그 부족한 식량이나 생필품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우리랑 무역을 하자. 무역소를 열어줄 테니까 너네가 뭐 이제 가죽이나 뭐 고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제 쌀이랑 바꿔줄게 하면서 무역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진족에게 이제 귀순을 하라고 이제 장려하기도 합니다. 아예 조선으로 이민을 와서 조선인이 되라. 이렇게 회유를 하는 요 두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되죠. 자, 밑으로 가시면 일본은요. 이 당시 일본이 이제 사무라이들 아시죠? 그 만화에 보시면 긴 칼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투를 하는 그 사무라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사무라이 정권이 들어서긴 했지만 이제 권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지방에 있는 사무라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이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자꾸 요 바닷가에 출몰해가지고 해적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야? 바로 왜구죠. 왜구가 자꾸 침략을 하니까 또 세종 때 정말 세종대왕 많은 일을 했어요. 세종 때 여기 대마도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쓰시마 섬, 대마도죠. 이 쓰시마 섬에 사는 왜구놈들이 자꾸 이제 우리나라의 바닷가에 와가지고 이제 약탈을 하니까 아예 그 지역을 정벌해 버립니다.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쓰시마 섬을 토벌하고요. 근데 이게 또 아까 말했듯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야 돼요. 계속 때리기만 하면 반감이 더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회유책으로는 너네가 자꾸 그 약탈을 하는데 약탈하지 말고 정식으로 우리랑 무역을 하자. 무역을 하는데 이제 대마도랑 가까운 여기 진해 그리고 부산 그리고 울산 요 3포 세 군데 포구를 열어서 그 항구를 열어줄 테니까 여기에 배 타고 와서 무역을 하자. 그래서 삼포를 개항해 주는 이런
외교를 맺게 됩니다. 자, 요 부분 학습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명나라와의 관계는 4대 관계고요. 여진과의 관계는 교린 관계입니다. 교린 관계가 뭐냐면 친하게 지내면서도 좀 약간 경계하는, 이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회유책도 쓰고 강경책도 쓰는 그런 거죠. 자, 일단 명나라랑은 조공 책봉 관계를 형성해서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제 교류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했고요. 여진족이라는 회유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쓰게 되죠. 그래서 뭐 귀순을 장려한다든지 무역서를 설치하는 건 회유책이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것은 강경책이죠.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여진족과 관계를 좀 잘 평화롭게 조정하려고 했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유와 이제 토벌 둘 다 이제 강경과 토벌, 회유 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뭐 이종무를 보내서 쓰시마 섬을 토벌한다든지, 또는 삼포를 개방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아서 여기까지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진왜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 그 전의 상황을 보시면,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바닷가 쪽에서 이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몇 차례 침략을 해서 공격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대표적으로 삼포왜란 1510년, 그리고 을묘외변 1555년에 두 차례나 이 바닷가 근처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조선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대규모 전쟁까지 벌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도 군대를 보내서 이 외변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삼포외란 왜 일어났냐면, 이때 쓰시마섬 정벌 이후에 우리가 삼포를 개방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용했잖아요. 제한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번에 무역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시마 섬에서 뭐 농산물이나 뭐 이런 걸 가져다가 이제 삼포에 방문하면 하루에 바꿀 수 있는, 무역을 할 수 있는 배에 그 척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뭐 하루에 7척만 무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도 더 많이 무역하고 싶다, 제한을 풀어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지만, 조선 입장에서는 굳이 너네랑 무역해서 얻을 게 없어, 우리 명나라랑 무역하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이 제한을 풀어주지 않자 이제 삼포에서, 그 삼포 지역에서 왜구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 을묘년에 또 이제 외변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때마다 조선은 비변사를 설치해서 대응을 했는데요. 이 비변사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국방 문제를 처리하는 임시기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임시기구다. 임시기구가 무슨 뜻이야? 필요할 때만 잠깐 설치되고 할 일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비변사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잠깐 모여서, 지금 막 저기 부산에 그 왜구놈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럼 비변사로 모이세요 해가지고 빨리 결정해서 군대를 얼마나 보낼 건지 딱 결정하고, 그 외변이 진압되면 자, 이제 우리 할 일이 끝났습니다 라고 해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비변사를 설치하면서 이제 그때그때 대응을 한 거죠. 근데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되고 나서 이제 대대적인 전쟁이 사실 없었어요. 200년 동안이나 평화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뭐 국방력도 뭐 좀 서서히 이제 군대 안 가는 사람도 좀 생기고 국방력에 좀 구멍이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일본에는요, 일본의 역사가 또 한 번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볼게요. 자, 일본 아까 말했지만 사무라이 정권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사무라이들이 서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제 쪼개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걸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 일본이 이제 아주 잘게 쪼개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나로 통일한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또 위대한 그 위인으로 또 칭송을 많이 받는데요.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된 거지. 이제 그동안 짜잘하게 싸우던 애들 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딱 싹 진압을 하면서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어떤 느낌이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에서 여러분 반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다 30명이면 30명, 뭐 25명이면 25명이 서로 너도 나도 막 반장이 되겠다고 막 다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야, 이제 내가 반장할 거야. 이제 뭐 8반은 우리가 통일한다. 딱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나면 잠깐은 평화롭겠지만 계속해서 그 싸우던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불만들이 점점 쌓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통일 이후에 그 사무라이들이 아직 그 열기가 식지 않았어.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데로, 관심을 좀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우리 내에서 싸우면 일본 망한다 해가지고 아예 어디로 나갈 생각을 하냐면 중국으로 가자. 우리는 저 큰 땅을 노리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일본이 그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을 좀 빌려줘야겠어요 라고 조선에 편지를 보냅니다. 정명가도라고 하는데요. 명나라를 정벌하는 길을 빌려달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일본에서 명나라 정벌하러 너네 조선 거쳐서 갈 거니까 길을 비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너네를 지나가가지고 이제 명나라를 치러 가겠다라는 뜻이죠. 자, 조선이 이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일본이 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는 거죠? 하면서 1592년에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임진왜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592년 4월 13일에 왜군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부산에 딱 진출을 해서 세 군데로 갈라져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가장 중심이 된 부대가 그냥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자, 여기 보시면 충주에서 또 상주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4월 13일에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5월 2일에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가는데 한 달도 안 걸린 거야. 자,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한 3시간이면 KTX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이때는 진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 한 달 걸리거든요. 근데 이 충주에서 신립장군의 부대가 무너지고 상주에서 이일 장군의 부대가 무너지고 아무도 이 왜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냥 왜군이 뚜벅뚜벅 걸어서 한 달 만에 한성에 도착했다는 거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도로 향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 선조였죠. 선조는 재빨리 안 되겠다.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피난을 어디로 떠났냐? 한성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 의주로 갑니다. 자, 의주는 어떤 곳인가요? 바로 국경지대입니다. 강 하나 건너면 바로 명나라야. 여차하면 여기까지 일본군이 쳐들어오면 바로 명나라로 도망을 갈 생각을 하고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피난을 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왕이 수도를 떠나서 이제 피난을 가 있으면 정치는 누가 해? 군대는 누가 이끌어? 명령은 누가 내려? 그래서 이때 선조가 나는 여기 피난 가 있을 테니까 내 아들을 내 대신 보내겠다라고 해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광해군에게 자신의 권력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조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중앙정부라는 뜻인데요. 왕 자체를 뜻합니다. 왕의 정부. 왕과 그 정부를 뜻하는데 이 조정을 둘로 나누는 거야. 둘로 나눈다 그래서 분조라고 하거든요. 이 둘로 나눠서 하나는 광해군에게 맡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광해군에게 임시 왕 역할을 맡긴 겁니다. 넌 아직 왕은 아니지만 세자로서 네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내 대신 군대를 이끌고 이제 병사들을 일으켜서 저 왜군을 물리쳐라라고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본군의 상황을 쭉 한번 보세요. 이 초록색 화살표 보시면 정말 일본군이 안 쳐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정말 전국 곳곳을 침략하면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정말 그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됩니다. 자, 이때 의주로 피난 간 선조가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지금 일본군한테 털리고 있어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처음에 명나라는 이거 이렇게까지 도와줘야 돼? 그냥 냅두면 안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일본군이 정말 여기까지 턱끝까지 쳐들어온 걸 보고 이러다가는 우리 명나라까지 일본군이 들어오겠다 싶어서 바로 그 명나라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다행히 우리가 항상 지는 건 또 아니었어요. 다행히 이제 육지에서는 이렇게 패배를 맛봤지만 다행히 바다에서는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또 큰 활약하시지 않습니까? 1592년 7월에 한산도 대첩에서 크게 활약을 하면서 이 남해안 지역을 이순신이 꽉 잡게 됩니다. 자, 이 남해안 지역을 차지한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게 그 이순신이 이끄는 우리 조선의 수군들이 승리한 이 전투인데요. 뭐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당포해전, 그리고 부산포해전에서 또 승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재란 때 일본이 다시 쳐들었을 때는 뭐 명량해전, 노량해전 기억나시죠? 자, 여기 자, 이 조선 수군이 요 남해안 지역을 이제 일본군으로부터 지키면서 왜군의 수륙 병진 작전이 좌절됩니다. 왜군의 작전은 뭐였냐면 육지로 올라가는 팀과 바다로 올라가는 팀을 나눠서 육지, 수군 나눠서 병진 함께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일단 이것 수군이 여기 바다에서 다 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이 지금 이제 전라남도 지역인데요. 요 지역이 또 곡창지대예요. 곡식이 또 무지하게 잘 나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일본군 손에 뺏긴다? 그러면 식량 다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조선인들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호남 지방을 또 지키는데 기여를 하면서 또 안정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명나라 군대가 도움의 손길을 파견해 줘가지고 이제 다시 수도를 되찾기 위해서 역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되찾게 되고요. 쭉 밀고 내려와서 여기 지금의 이제 일산, 고양시까지 왔을 때 그 명나라는 야 일단 여기까지만 좀 싸우자, 더 내려가지 말자라고 했고 조선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해서 권율 장군이 이끄는 행주대첩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성을 다시 되찾고 또 아래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 행주대첩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조선이 약간 승기를 딱 잡고 나서 일본한테 야 우리 휴전하자. 여기서 이제 전쟁 끝내자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그 일본이 얼토당토하는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 당시 이제 조명연합군한테 일본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야, 그러면 우리가 이긴 거니까 너네가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에 시집을 보내라, 뭐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후궁으로, 그것도. 그럼 명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강화회담이 결렬이 되고 휴전이 안 되고 계속 전쟁이 이어지게 되죠. 1597년에 왜군이 재침략하는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됐지만 이때는 다시 우리 조선 군대와 명나라 군대가 다시 재정비를 하고 무기도 다시 만들고 이제 군인들도 다시 모아가지고 1년 만에 왜란을 종전시키게 되죠. 자, 요걸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왜군이 침략을 했을 때 선조가 바로 피난을 가게 되고요. 명예 지원병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 한반도에서는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 뛰어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이라던가 뭐 권율이라던가 사명대사 유정,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조헌, 고경명, 김천일, 곽재우, 서산대사, 휴정, 정문부, 요 주황색으로 된 사람들은 의병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끈 부대는요, 의병. 무슨 뜻입니까? 공식 군대는 아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부대를 만든 것이죠. 의병. 자, 그리고 조명연합군의 반격으로 수도를 되찾은 다음에 휴전 협상을 했지만 결렬이 되고요. 왜군이 1597년에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면서 왜군이 물러나게 되고 전쟁은 6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6년 그리고 7년 만에 끝나게 되는데요. 7년 동안의 전쟁, 조선의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일단 조선은요.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명나라한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을 지켜준 그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조선을 다시 일으켜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아주 명나라를 정말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근데 한편 중국에서는요, 명나라가 이 조선을 도와주다가 뭘 놓쳤냐면, 이 여진족, 아까 그 조선 북쪽에 있던 이 여진족이 다시 성장하는 걸, 진압을 못해요. 여기 이제 임진왜란 하는데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진족이 다시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냐? 후금이라고 합니다. 금나라를 계승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삼국시대에 백제, 고구려, 신라 있었다가 삼국 통일 이후에 후백제, 후고구려 등장한 것처럼 얘네도 금나라를 계승했다 그래서 여진족이 다시 금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후금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나중에는 결국 명나라가 멸망하고 이 후금이 청나라를 세워서 중국의 주인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일본에서는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여기 써있네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웁니다.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일본의 최고 통치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중에 조선의 문화재를 약탈하거나 학자라던가 기술자, 특히 이제 도자기를 빚는 기술자들을 납치해서 일본의 문화는 오히려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7년 동안의 전쟁으로 정말 조선은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이 임진왜란 이후에 왕위의 자리에 오른 광해군은요. 일단 전쟁 이후에 지금 모든 무너진 집, 토지, 사람들을 다시 복구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불타버린 토지 대장, 땅 문서 다시 정리하고요. 없어진 호적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다시 육성해가지고 일본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국방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을 위해서 경기도를 시작으로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대동법 정말 중요한데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는 힘이 약해지고 새롭게 후금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조선은 누구 편에 붙어야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해군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전쟁이 나게 되면 정말 조선은 멸망하는 길인 거야. 그래서 최대한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명과 중립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원래 조선은 명나라와는 적극적인 사대 관계를 맺어서 정말 친하게 지내고 여진족이랑은 약간 좀 오랑캐라고 약간 무시하기도 하면서 당근을 주면서 약간 좀 거리 두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여진족이 세운 후금을 무시할 수 없는 정도까지 힘이 세진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해요. 그러자 명나라가 조선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SOS를 보내요. 그래서 광해군이 야 이거 명나라가 지금 SOS 보냈는데 이거 군대를 보내야 되냐? 명나라를 도와줘야 되냐? 그러면 후금이랑 싸워야 되는데 명나라는 지는 해고 후금이 떠오르는 해라면 우리 후금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하들이랑도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충성을 또 강조하잖아요. 명나라는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임진왜란에서 구해준 게 바로 명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명나라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명나라를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광해군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건 맞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명나라를 도와주다가 자칫 잘못해서 후금의 눈밖에 난다면 후금이 우리를 공격하면 또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이 SOS 요청에 강홍립이라는 장군과 그의 부대를 보내요. 명나라에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강홍립이 떠나기 전날 왕이 몰래 강홍립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네가 가서 명나라를 도와주긴 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진 마. 대충 좀 상황을 보면서 약간 좀 이렇게 도와주는 척을 하다가 명나라가 후금한테 졌다. 그럼 넌 바로 가서 후금에 항복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명나라 군대와 함께 강홍립 군대가 전쟁을 하러 갔는데 후금이 이긴 거야. 그래서 강홍립이 바로 후금 군대에 납작 엎드려서 항복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얻은 건 무엇이냐? 국가 안정.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주님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근데 일부 사림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광해군의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걸게 되죠. 광해군이 그 당시에 자신의 새어머니와 자신의 이복 동생을 죽이고 유폐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유교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서인이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게 되고요. 그 인조반정의 명분이 뭐였냐? 광해군이 명나라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야.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광해군을 비판하고 인조를 내세웠으면 인조는 어떤 외교를 해야 돼요? 적어도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야겠지. 우리는 명나라와 의리 끝까지 지킨다. 그리고 금나라,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후금도 약간 문제가 생기는데요. 명나라가 우리나라 그 평안도 앞바다에 가도라는 섬에 군대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후방에서 후금을 공격할 수 있는 기지를 장악하게 된 거고, 또 이제 명나라랑 후금이랑 전쟁했으니까 사이가 이제 완전 틀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교역이 중단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금이 1627년에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후금의 침략. 광군과 의병이 끝까지 맞서 싸우게 되죠. 예를 들면 이립이나 정봉수 같은 분들이 이때 활약을 했지만 이때 이제 후금이 좀 한 발 물러서서 우리 그러면 이제 형제의 관계를 맺자. 형제 관계를 맺고 당연히 후금이 형입니다. 형제 관계를 맺고 후금과 이제 친하게 지냅시다 하고 돌아가요. 그러다가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데요. 명나라랑 관계 끊고 우리한테 조공 바쳐라 라는 뜻입니다. 이때 조선의 신하들은 둘로 나눠지게 돼요.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주화론, 화해를 주장하는 세력과 척화론, 화해를 배척하는 주장이란 뜻입니다. 주화, 청나라랑 사대 관계 맺자, 청과 사대 맺자. 얘네는 청과 전쟁을 하자, 끝까지 싸우자라는 주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주화로는요. 자기 힘을 헤아리지 않고 큰 소리를 쳐서 오랑캐의 노여움을 도발.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는 청나라겠죠. 청나라를 오히려 자극하면 마침내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의 재산을 못 지게 되면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조선이 힘도 없는데 괜히 청나라한테 까불대다가 나라 망하면 그게 무슨 큰일이냐. 그게 백성한테 무슨 죄냐라고 하면서 그냥 적당히 화해를 합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척화로는요. 명나라는 우리한테 부모고 청나라는 그 부모의 원수입니다.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명에 대한 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K 유교 국가로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가 나라의 운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대립을 하다가 누가 이겨? 결국 척화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신관계를 거부해요. 우리는 명나라랑 끝까지 의리 지키겠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청나라가 침략을 했겠지? 그래갖고 인조, 그 당시 왕이었던 인조가 신하들을 데리고 부랴부랴 남한산성으로 대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영화가 바로 남한산성이죠. 한번 보셨나요? 선생님 아직 안 봤는데.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됐다가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바로 병자호란. 굴복을 하게 되는데요. 인조가 그 삼전도, 지금의 송파 그 롯데월드 있는 그 지역에 갑니다.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배구고두라고 해서 신하가 임금한테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의를 보여주는데요. 3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바닥에 찢는 거야. 한 번 절하고 숙일 때 머리를 쾅쾅쾅 하고 다시 일어나서 절하고 쾅쾅쾅 하고 다시 일어나서 절하고 쾅쾅쾅. 이게 인조의 머리에서 피가 날 때까지 머리를 찧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면을 인조가 청나라 황제와 청나라의 신하들 그리고 조선의 신하들 앞에서 그걸 한 거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내가 힘이 약해서 졌는데 그동안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청나라한테 내가 머리에 피가 날 때까지 그 절을 해야 되는 그 인조의 마음 어땠을까요? 정말 자존심이 가루가 됐겠죠. 자, 이후에 인조의 아들 2명이 청나라의 그
그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요 얘기 잠깐 했었죠. 인조의 큰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는데 얘네도 아빠가 머리에 피가 나는 거 봤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청나라에 갔는데 청에 대한 반응이 완전 달랐다. 소현세자는 야,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돼. 우리도 청나라가 그동안 오랑캐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보고 배울 게 많다.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복림대군은 우리 아버지의 원수 복수를 꼭 하겠어라고 칼을 갈게 되죠. 자, 이 정묘호란 이후에 조선의 대외관계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에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둘 사이 이제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야, 우리 이제 그동안의 그런 지난 날들은 잊고 다시 한번 친하게 지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조선이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죠. 통신사는요, 조선에서 일본에 보내는 신하, 사절단인데요. 이렇게 많은 신하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통신사 행로 보이시죠? 한성을 떠나서 충주, 대구, 부산 배를 타고 이렇게 시모노세키, 오카야마, 교토, 오사카, 나고야 그리고 수도인 에도, 지금의 도쿄입니다. 수도까지 가서 조선의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그런 외교 사절단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청나라와의 관계는 겉으로는 사대 관계로 평화를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저 청나라 북쪽 지방에 있어서 북벌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저 청나라를 정벌해버리겠어. 특히 효종 때. 왜? 효종이 누구야? 바로 복림대군이기 때문이죠. 청나라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효종. 우리 아버지의 원수. 북벌운동을 했고요. 반면에 소현세자처럼, 물론 소현세자는 일찍 죽었지만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자는 주장도 한편에서는 등장합니다. 이건 북벌에 반대해서 북학론이라고 하는데요.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북학론은 그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오랑캐한테 뭘 배우겠냐, 오랑캐한테 복수를 해야 된다, 이거에만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청나라를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다. 자, 여기까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배경 그리고 과정, 결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사건들의 흐름, 그 흐름과 이제 관계를 잘 연결해 두시고 핵심 포인트를 짚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